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도 주부였던 여자 사람입니다. 세상에 시댁에서 힘들었던 여자들이 참 많아서인지 시댁을 칭하는 말들이 많죠. 전 개인적으로 시월드란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그 시월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만 가득하고 저라는 사람에게만 인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중국 무협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여러 번의 생을 겪으며 고생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시월드를 벗어난 저는 방금 고난만 가득한 그 세상을 막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월드에서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을 뻔했던 제 서글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냥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고 글을 쓴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고로 아빠를 잃었지만 능력 있는 엄마 덕분에 물질적으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풍요롭게 자랐습니다. 풍요롭다는 건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갔다든지 가난해서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져 힘들었다든지 그런 경험들은 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돈 자랑하면서 살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평범하게 옷을 사주시고 학용품도 평범한 것들만 사주셨어요. 심지어 용돈 기입장도 쓰게 하셨어요. 특별히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왜 그게 꼭 필요한지 설명을 제대로 해야만 사주시곤 했죠. 그래서 집안이 풍요롭다는 걸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엄마 덕분에 지방에 살던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대학의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재수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동네에서 자랑이 됐어요. 전 여자들이 가지는 직업 중에선 상당히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제 어린 시절을 열심히 투자해서 앞으로 인생이 아주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이 진짜 꼬일 대로 꼬여버렸네요. 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과 달리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많이 친해지지 못했어요. 친구들끼리 시시콜콜한 농담으로도 즐겁게 웃던 예전과는 달리 사람들을 만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부분을 다 신경 써야 했고 제 속을 다 보여주듯 웃던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진심을 숨기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하더라고요. 절대 제 약점을 들켜서는 안 되는 책략가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교도 힘들었지만 회사는 더 큰 삼국지 판 안에 장기말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여자들의 대화의 주제는 다른 사람 뒷담화, 각종 예쁜 물건들, 사치품이나 명품들에 대한 갈망과 소원, 남자, 여자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 사는 이야기들인 거고 당연히 예쁘고 고가의 브랜드 상품이 좋은 건 저도 알지만 삶에서 저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아주 찰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친구들의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었어요. 차라리 일에 몰두하자고 정신없이 일한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일 잘한다고 승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한테 딱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어떤 동료는 저보고 사회화가 잘된 선택형 아웃사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 신경 쓸 시간에 일을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온통 제 삶은 일과 휴식 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사는 일한 지 5년까지는 업무량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초봉이 아무리 세도 업무 강도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도 주말에는 아무 약속 없이 집에 처박혀서 겨울잠 자는 것처럼 절대 안 나가고 쉬기만 쉬었어요. 그런데 팀에서 저한테 붙여준 직속 후배가 저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직원들은 이런저런 누군가의 뒷담화랑 온갖 잡담으로 수다를 떨기 바쁜데 항상 저만 업무에 신경 쓰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만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게 다 보였대요. 저를 보면서 처음으로 믿고 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물어보고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걸 보고 저랑 친해지고 싶다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해서 사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이 후배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많이 아파서 엄마가 정말 낫게 하려고 몇 년을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간다고 하더군요. 참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지만요. 하여간 이 남자가 계속 들이대는 바람에 저는 순진하게 남들 모르게 만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어요.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애했는데 이 남자는 저랑 결혼을 결심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엄마에게도 계속 제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랑 그냥 사귀기만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나 봐요. 전 남친처럼 편안한 분이겠거니 생각하고 이럴 때처럼 단정하게 입고 어른들이 좋아하신다는 간식 같은 거를 사서 들고 나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아주 인자하시고 고상하신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입으신 옷이 말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바로 강남 3호란다 이런 분위기였죠. 처음에는 제 옷차림이 너무 수수한가 하고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사해서 월급 쓸 때도 별로 없어서 거의 차곡차곡 모았고 가끔 재미로 주식 투자도 좀 하는 게 다였어요. 그냥 이러도 좋다 싶을 정도만 투자했죠. 그래도 초봉이 센 직업이어서 시어머니 될 분 앞에서 전 나름 당당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시어머니 될 분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말들을 줄줄 읊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하시냐, 원래 우리 아들 부인은 스카이 나온 사람 아니면 생각해 본 적 없다느니 집에서 서울의 아파트랑 차를 혼수로 해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그 얘기들을 다 듣고 있자니 제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돈 모아서 소박하게 결혼 시작하는 게 꿈이라고 하고 어머니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기 싫다고 얘기했거든요. 공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밥만 먹고 빨리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도 빨리 돌려보냈죠. 제 눈치, 어머니 눈치 보느라 이미 말라 비틀어진 멸치 같았거든요. 저도 싫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단식 투쟁을 하는 바람에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전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행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제 촉이 맞았는데 더 강력하게 거부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정에 약했고 우유부단했어요. 아들 때문에 지금 허락해 주시지만 나중에 저 혼수 안 해와서 서운하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아니란다. 믿어보렴. 우리 재준이 잘 좀 부탁한다. 지금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어. 가서 좀 봐주겠니?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아직 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들 성화에 정말 어색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눈은 가만히 있고 입만 정말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아시죠? 가끔 얼굴에 쥐가 나는지 볼을 문지르고 있는 게 보여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런 시어머니랑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친이 지금처럼만 저를 사랑해주면 다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서로 다 아는 형편에 조촐하게 식 치르고 주변 아는 지인만 불러서 식 올리는 걸로 하시죠.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성대하게 해야죠. 외동딸이라 제대로 결혼시켜주고 싶어요. 그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괜히 없으신데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니고요. 괜히 빚내서 결혼하실 바에 저희 형편에 빚이라뇨. 저 혼자 애 키워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열심히 돈 모았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부인. 아이고, 애들 제대로 된 데서 결혼식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시골분이라 잘 모르시죠? 억소리 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호텔 같은 데서 제대로 식 올리려면 정말 비싸다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좋은 데서 못해서 그런지 딸한테는 제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저희 쪽에 대충 올 하객 추려보니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나오는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아영아, 너희 어머니 혹시 허언증 있으신 건 아니지? 그 시골에서 주변 분들 300명까지 서울에 올라오시려면 다 난리 날 텐데 정말이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방은 결혼식 날짜 맞춰서 차 렌트하면 됩니다. 30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250명 정도로 줄여볼까요?
너무 줄이면 사람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요. 200명만 넘어도 차 렌트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호텔 같은데 너무 시골 분들 오시는 것도 모양상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부인. 그리고 집 전세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전 딸 전세로 시작하게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집 알아볼 테니 돈은 반반 부담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형편대로 살면 되지. 나 굳이 좋은 데서 안 살아도. 집이 비싸니까 집은 반반 부담하고요. 차는 저희가 해올 테니 예물은 그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보낼 예단도 제대로 준비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요. 아, 네, 그러죠. 그럼 뭐. 저는 너무 놀라서 테이블 밑으로 엄마 손을 얼마나 꼭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 여자 잘난 척하는 그 얼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엄마가 어쩌려고 저러시는 건지. 회사에 저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는데 옆팀 강 과장님이 놀라서 저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별 교류는 없었는데 늘 자주 우리 팀에 놀러오고 인사도 자주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랑 남친을 번갈아 보면서 사실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그랬구나. 축하해요. 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제 착각인진 몰라도 순간 남친의 얼굴이 너무 의기양양한 표정이라 뭐지 했지만 곧 까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우리 쪽에 하객이 너무 많더라고요. 화환도 너무 많이 와서 세울 곳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엄마, 저 하원 다 누가 보낸 거야? 엄마 지인이 저렇게 많았어? 그리고 다 무슨 회사 사람들, 업체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랑 다 아는 사이야? 뭐지? 엄마, 나 몰래 혹시 다른 일 하는 거 있어? 다 누구야, 저 사람들? 하객도 돈 주고 산 건 아니지? 저 하원 엄마가 다 사서 보낸 거 아니야? 이 엄마가 원래 좀 마당발이잖아. 네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지. 내가 저걸 다 어떻게 사니? 오신 손님들은 옷차림도 다 죄다 부티나시는 분들이었어요. 남편 쪽보다 하객도 많고 하안도 많아서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똥 씹은 표정이셨어요. 화안이 때 지어와서 더 놀 곳도 없으니 두 집안이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없는 집인 줄 알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혼수를 한 해 만에 했는데 이건 일부러 속인 건지 뭔지 알 수 없다는 눈빛이셨어요. 저도 모르는 눈치인 걸 보시고 더 수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신랑 쪽 하객들이 신랑이 멋진 신부를 만났다며 다들 축하해 주시고 칭찬하니까 시어머니도 웃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죽을까봐 엄마가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려고 기둥뿌리 다 뽑으신 건 아닌가, 엄마 노후 자금까지 싹 다 긁어모은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엄마는 제 결혼 자금으로 하려고 모은 돈을 썼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셨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남편 타라고 벤츠도 사주시고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안 되면 정말 내가 엄마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엄마는 말로는 못하겠다며 시댁에 인사가는 제 손에 편지 하나를 주시면서 시댁에 인사드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읽어본 편지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이야기들이 아니라서 어색하구나. 너는 하나뿐인 내 딸이니까 어딜 가더라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멋진 여자로 자라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 것도 정말 잘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 2막이 열리는 거야.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도 행복하지가 않단다. 그러니 무슨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불의를 보고 참지도 말고 네 양심에 맞게 네가 행복한 길로 계속 걸어가야 돼. 나는 언제나 네 버팀목이 되어줄 거니까. 알았지? 그리고 편지에 들어있는 카드에 돈 넣어뒀다. 이 돈은 네가 살다가 어려울 때나 네가 꼭 필요할 때 썼으면 해서 넣어뒀으니까 돈에 구애받지 말고 멋지게 살아라.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이야. 알지? 사랑한다, 우리 딸. 사실 아빠는 아빠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생일 파티 하자고 얼른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회사 접대가 길어지고 술을 그렇게나 먹이더래요. 만취한 상태로 부랴부랴 오시다가 뺑소니를 당하셔서 생일이자 기일이 되셨어요. 엄마는 혼자 남아 너무 막막하셨는데 엄마 모르게 아빠가 이리저리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고 그 덕분에 엄마는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분식집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기사식당도 하셨고 위치를 옮겨서 나중에는 백반집을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엄마가 절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꼭 잘 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상식 밖의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엄마는 위대하고 모성은 대단하다지만 오로지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밖에 없는 사람은 제게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알고 싶지 않고 어딜 가더라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혼하고 인사하러 갔더니 회사는 언제 정리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하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하시면서 우리 애보다 상사라면서 남편 앞